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뉴스에서도 계속 전달해 드립니다만 계속 커지고 있죠. 또 한 조사에 따르면요,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 평균적으로 6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룸보다는 고시원 같은, 옥탑방 같은 이 취약한 곳으로도 더 내몰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20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수요 늘고 영끌족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거 불안, 청년들의 주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거권 운동을 펼쳐온 전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지수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좀 대담 이어가기 전에 조금 전 그 10시를 기해서 그 건조 경보가 발효된 지역이 있어서 요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경남 양산, 부산 동부, 중부 서부, 울산 동부 서부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해서 산불 나지 않게 불씨 단속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민달팽이가 집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달팽이는 등에 집을 지고 살잖아요. 근데 네. 이제 민달팽이는 거기에 없는 이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달팽이처럼 우리에게도 집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요즘 주식 얘기 많이 합니다만 주식 없어도 살 수 있고 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만 집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방 한 칸은 필요한 거고 벌써 한 10여 년 동안 활동을 해오셨어요. 활동가로서. 네. 직접 이제 청년들 많이 만나실 텐데 그들에게 한 20대 혹은 30대 청년들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또 1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요. 집은 저는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힘든 일 있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있고 싶다 이런 그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청년들한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력으로 구하기가 점점 더 쉽지 않아지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10년 전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안전하고 좋은 집을 찾기에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202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또 많아졌죠. 터져 나오기도 했고 그게 아직 다 수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계속 개발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층 주거지나 저렴한 주택들이 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시원 같은 이제 네. 주택 이외의 거처라고 해요. 근데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게 되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 청년들이 과연 지금은 어떤 형태의 주거에 가장 많이 머물고 있을까? 주거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요거는 좀 아무래도 편차가 크기 마련인데요. 일단 너무 어렵다. 독립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집에 얹혀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엄마 아빠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이러면 아예 독립조차 안 하는 경우들도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지 자체가 없으니까 나가서 줄어드니까. 자취하기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교육 인프라가 집중되거나 일자리가 가장 많은 서울, 수도권 이런 데로 이제 이주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한 달만 보더라도 만 30세 이하 청년들 중에 이사를 갔다. 시도를 넘어서 이사를 갔다 하면 2명 중 1명은 다 수도권으로 이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청년들 유입이 많은 건데 이 수도권이 전세 사기 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수도권에 고시원도 제일 많고 이런 상황들인 거죠. 또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그런 보고서 나온 적이 있는데 주거비 때문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 어디 많이 체감을 하세요? 주변에서는 좀 어때요? 그렇죠.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 그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인근에서 네. 이제 살았었는데 거기가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월세가 저렴한 곳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원래 가격보다 조금씩 비싸지더니 구축도 비싸지더니 이제 새로 들어서는 신축 원룸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 인근이니까 대학생을 좀 주로 타겟으로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월세가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통계로 보더라도
이제 작년 서울 이제 전체 주택들의 평균 월세가 보증금 1억에 월세 74만 원인데 여기에 뭐 보통 대출이자 붙고 뭐 관리비나 뭐 공과금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이제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저축할 수도 있는 돈인데 그럼 당연히 이제 자산 형성이 더 어려워지는 거고 주거비 부담은 또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요즘에는 고시원도 많이 비싸졌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고시텔 이제 요거는 좀 많이들 아시는 단어인 건데 호텔처럼 좋은 고시원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고시텔이라는 말이. 근데 이런 곳들이 요새 월세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까지도 하거든요. 그 안에 뭐 세탁기라든지 소형 가전이 또 있는 안에 그런 데도 있으면 이제 원룸이라고 하시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그런 공용 공간은 따로 빼고 예. 이제 자기 방에 화장실 정도 있는 어. 이제 그런 이제 고시원인데 좀 더 쾌적한 정도의 혹은 뭐 노년층은 입장 불가입니다. 입주 못합니다. 뭐 이러면서 프리미엄이 더 붙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청년들만을 위한 여성들만을 위한 고시텔 이렇게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깨끗하게 해놓고 한데 또 그렇게 좋아 보일수록 또 당연히 값은 비쌀 테고요. 월세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겉보기에 좋아 보일수록 제 기준 앞만 봐도 고시원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제 청년들의 네트워크 뭐 이러면서 뭐 월세 90, 100 이렇게 받게 되는 약간 고품질의 이제 그런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도 저는 1년에 이제 청년 주거 빈곤의 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긴 고시원이 아니네요. 그냥 뭐 원룸텔 뭐 이런 거네요. 아, 고시텔, 원룸텔이 사실 그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 뻗으면 양 벽이 닿는다는 뭐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저는 이제 그 사이의 차이보다는 이제 보통의 집들과 고시텔, 원룸텔 차이가 훨씬 좀 극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다양해지고는 있습니다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월세가 부담되는 사람들은 더 저렴한 곳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청년들한테 이게 또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또 많을 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말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년들이 이제 본인이 종사하고자 하는 직종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저임금 뭐 불안정 노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거든요. 뭐 택배 노동을 한다든지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서울 수도권에 일자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있는 건데 최저임금 일자리를 이제 찾는 사람들이 월에 215만 원을 벌어요. 근데 서울의 주거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비용을 그렇다고 밥을 30일 내내 굶을 수는 없잖아요. 네. 식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교통비도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고려하다 보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주거비에 절대적인 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정도 비용으로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집들이 흔히 이제 지옥고라고 말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그런 집들인 경우들이 아무래도 생기게 되는 거. 이게 지옥고가 사실 앞글자 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지하의 지, 옥탑방의 옥, 고시원의 고 합쳐서 지옥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방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옥탑방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그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청년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청년이 아니라 뭐 노년층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반지하나 옥탑처럼 이제 더울 때 더위를 피하게 해주고 추울 때 좀 바람 막아주고 이런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는 그쵸. 주택에 사실 때 실제로 좀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경우도 맞아요. 있으시죠. 여름에는 펄펄 끓죠. 맞아요. 아까 김시연 님이 샤워실 정도 있는 게 고시텔이고 창문 유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맞아요. 라고 보내주셨고 1966님은 딸내미 월세 68만 원인데도 어찌나 비좁은지
가끔 들렀다가 집으로 내려올 때면 마음이 며칠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이렇게 보내주고 사실 이게 그곳에 살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보내놓은 또 부모님도 맞아요. 같이 또 공감하고 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그냥 월세만 비싼 것도 아니고 네. 관리비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보는 그 관리비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제 월세를 내리고 네. 관리비를 올려서 음, 이 전월세 상한제 이런 전월세 신고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전월세 신고제 의무를 좀 피하려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신림동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28만 원인데 관리비가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제 월 주거비 지출이 40 몇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좀 30만 원 이하로 월세를 조정하되 관리비를 높여서 이제 그런 의무를 좀 피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월세 올리고 싶은데 월세에 이제 그 상한선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러면 관리비 올리지 뭐 하면서 관리비를 대신 올려서 사실상 두 번째 월세처럼 그렇게 지불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또 다른 월세죠. 어차피 이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나 관리비나 다 한 묶음으로 나가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관리비라고 하지만 뭘 관리하는가가 못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비는 내가 내는데 관리는 또 내가 하는 그쵸. 그런 이제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로 이제 아들 딸들 이제 보내두신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러 오셨다가 정말 그 놀라시는 경우도 많고 집을 같이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우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목돈을 이만큼밖에 못 해줘서 너가 이렇게 비좁은 집을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미안해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는 그런 걸 볼 때는 보면서는 청년 주거 문제라는 게 딱 잘라서 청년 세대만의 어떤 고통이 아니다 그런 그쵸, 생각이 그쵸. 좀 들더라고요. 그럼요. 청년을 두고 있는 중장년층 부모들 모두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청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에 왜 그런 분들 많으세요. 진짜 서울에 내 집 마련했다, 성공했다. 근데 내 자녀는 과연 집을 마련할 수나 있을까? 못하지.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또 청년들이 집 구할 때 어려움 느끼는 게 집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실 내 돈 내고 월세를 사는 거고 내 돈 내고 전세를 사는 건데 사실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왜 저희 부모님 세대 때도 많이 말씀하셨던 거 남의 집 살이 서름이라고도 서럽다. 하는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서럽죠. 네. 서럽죠. 저는 이제 보증금 떼인 이제 청년분이 계셔서 돌려받으려고 같이 이렇게 좀 대응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임대인분이랑 소통을 하다가 이제 윽박 이제 을 들은 거예요. 근데 뭔 내용이었냐면 자기 돈 받으러 갔는데 너랑 할 얘기 없다. 엄마 전화번호 대라. 너 본가 주소 어디냐? 내가 거기 찾아가겠다. 뭐 이러면서 그래도 나름 자기 이름으로 계약도 했고 그쵸. 성인인데 성인인데. 비키라 이거예요. 아니 왜 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엄마랑 소통한다 해서 저희 엄마가 그래요 보증금 제때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그런 관행들이 이제 굳어져 왔다 보니까 엄마 아빠 세대는 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관행이었던 건데 이제 그거를 고수하려는 과정에서 이제 청년들에 대한 연령에 대한 이제 그런 차별도 생기기도 하고 청년에게 정당한 그리고 이제 동등한 이제 협상의 위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시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생활 경험 좀 짧고 세상 물정 아직 모를 때는 모든 게 또 혼란스러운데 맞아요. 그냥 어른이랍시고 윽박지르듯이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 갚아야 할 부채인데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또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고 또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이게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질 않더라고요. 정서적인 맞아요. 문제, 마음의 문제, 사회적 관계까지 이게 또 이어진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고 그리고 너무 좁은 집에 산다든지 하는 경우에 정신건강, 우울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겪게 된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있고
진짜 청년들 만나다 보면 고시원이나 정말 뭐 4평 겨우 되는 그런 원룸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너무 관짝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창고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우울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그냥 한 사람의 불만이 아니라 사람이면 그쵸. 누구나 그런 이제 좀 좁은 집에 살다 최소한의. 보면 겪게 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월세 지원금이라든지 전세 대출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좀 체감이 많이 되나요? 어때요?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낮긴 하죠. 음. 왜냐하면 그전에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네. 좀만 고생하면 나중에 괜찮아질 건데 젊어서도 사서 고생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냥 정책 대상 자체가 안 되던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맞아요. 우리도 뭐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이래 맞아요. 그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시절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게 지금 청년들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 임시적으로 안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그런 이제 전망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청년 주거 정책이 늘어난 거는 맞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책들이 이제 대출 중심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목돈이 있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시원 살던 사람이 대출을 받는 건 여전히 어려워요. 목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좀 정책의 기조가 대출 중심이다 보니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은 그 정책을 이제 좀 그 정책에서 효능감을 느끼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도 좀 의견은 엇갈리긴 하던데요. 왜 우리나라의 그 전세 대출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도 정책자금 대출이 잘 나오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대출 잘 나오잖아요 라고 하면서 임대료를 더 높이는 경우도 있겠어요. 네, 실제로 있고 그게 대학가 인근에서 되게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다른데 대학가 인근에서는 전세 대출의 한도가 오르면 그렇게 이제 전세가가 오르고 쪽방촌 이런 인근에서는 주거비 급여가 있거든요. 예. 주거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가 오르면 그만큼 쪽방 월세도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들은 좀 그런 시장 임대료에 이제 연동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청년들 주거를 지원하겠다라는 게 결국엔 임대인들 주머니로 쏙쏙 들어가는 거네요. 네. 다른 정책적인 이제 보완 장치가 필요한 건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 제도까지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고 그 문제들을 이제 정책 전문가들도 많이 좀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명심님이 주거 문제 듣고 있으니까 슬퍼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떡해요. 공감만 하자는 건 아니고 또 정책적인 대안은 이제 뒷부분에 또 이야기할 네, 겁니다. 잠시만요. 네. 근데 이게 또 청년층을 많이 이제 지원하는 것 자체를 또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그쵸. 제가 이제 우리 모두의 가족의 네.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년층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힘들다. 왜 청년만 네. 퍼주냐. 네. 나도 40대인데 50대인데 무주택자다라고 또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형평성 논란은 또 청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이 네. 청년만을 위한 주거 정책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청년은 그냥 나이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그냥 누구나 왔다 지나가요. 근데 이 나이대에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냐를 보다 보면 주거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구나. 주거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제도에서 배제되는구나. 그럼 이런 것들을 바꿔야지. 이런 얘기를 함께 했던 건데 지금은 청년이면 어떤 것, 뭐 청년이거나 신혼부부면 뭐 청약에 관해서도 이제 이제 특별한 그런 이제 정책들을 적용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50, 60대인데 여전히 무주택자이고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책에서 후순위가 되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주거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정치적인 결정인 거고 진짜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이제 좀 취약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청년층의 주거 정책이 좀 안정되어야 부모 입장에서도 또 안심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자녀들도 안심시키고 또 시집장가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또 이제 결혼과 또 출산율로도 다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청년 입장에서 보면 그 공공임대주택들 그래도 좀 늘고는 있는데 행복주택을 비롯해서 근데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는 것도 이게 자격 요건이 있고 아니 이게 소득이 적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너무 적어도 못 들어가요? 너무 적어도 못 들어간다는 건 사실 제도적으로 그런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내가 최저임금 215만 원을 벌고 있다고 쳐요. 네. 근데 행복주택 요새 서울에 지어지는 거 보증금 2억 뭐 이렇게 넘거든요. 3억 뭐 이렇게 넘고 그러면 내 월급으로 이게 감당 가능한가 하면서 그냥 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이제 주거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공공임대도 점점 시장 가격에 맞춰서 비싸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불해야 하는 이제 주거 취약계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득과 임대료를 이제 연동시켜서 소득이 오르면 임대료를 좀 더 낼 수도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좀 임대료를 덜 내고도 공공임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해외에 있거든요. 아하.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소득별로 좀 다르게 매길 수 있는. 네. 근데 사실 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또 한계도 있죠. 왜냐하면 뭐 LH 비롯해서 뭐 부채 비율 엄청나고 또 이제 저렴하게 공급할수록 건전성, 재정 건전성은 나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비싸게 공급하면은 땅 장사한다, 뭐 임대주택 장사한다 또 비판을 받고 맞아요. 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보통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집만이 아니라 부채도 그 자산의 그렇죠. 부채도 자산이라고 일부잖아요. 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LH처럼 이제 그 이 영토 우리 그 땅 안에 집을 짓고 여기 사는 사회 구성원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런 곳들의 부채 문제는 좀 다르게 여겨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이제 연구나 그런 정책 이제 그런 제도 개선 이제 체계를 좀 바꾸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공주택의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인 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가부터. 그러니까 공공임대는 저는 국가가 재정을 뭐 예산이든 기금이든 이제 투입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그 국가가 유지가 되잖아요. 사회가 돌아가는 건데 사람이 살만한 집이 모두에게나 이제 필요한데 국가를 유지시키고 싶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살만한 집을 이제 공급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저는 부채가 생기더라도 그거를 지금 여기가 너무 재정이 불안정하다라고 보는 문제가 아니라 땅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위에 네. 이제 건물들을 짓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땅을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을 잘 환산해서 다른 이제 보통 기업이 겪고 있는 부채에 관한 이제 재정 안정성을 검토하는 방식과 좀 다른 그런 읽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봅니다. 정부의 정책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뭐 또 자연스럽게 뭐 인터넷에서 수저 계급론,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야기 이것도 벌써 뭐 십수년째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현장에서 느끼는 그 온도 차이는 좀 어때요? 아무래도
제가 요새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그 청년들이 요새 부동산 임장을 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SNS 같은 데 보면 임장 데이트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임장 크루, 러닝 크루 있듯이 임장 이젠 크루 참 이런 게 있는데 임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해졌어요. 많이들 쓰시죠.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그 부모 세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은 SNS 통해서 뭐 친구 누구가 다녀온 소식 아니면 뭐 이제 재테크 인플루언서가 다녀온 소식 이런 거 보면서 알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임장을 다니다 보면 특히 서울 재개발 지역을 다니거든요. 아하.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 땅에 10억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봤던 앞 동네에 10억을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밸런스 게임 같은 걸 해요. 앞 동네는 한강이 안 보이지만 뭐가 좋고 여기는 뭐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밸런스 게임을 이제 자체적으로 크루 안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다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저 10억을 어디에 넣을지를 고민해서 넣을 수 있는 사람과 네네. 10억이라는 숫자를 마치 게임 머니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당장 나한테 들어오는 월급은 최저임금 뭐 215만 원 아니면 뭐 200 얼마 300 얼마 이렇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 저는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특히나 전국의 부동산 이제 시장을 서울 중심으로 하잖아요. 특히 서울의 이제 대장 아파트들 중심으로 이 가격이 얼만큼 오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만큼의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 더 큰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을 지낸 지수 활동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 주거 문제 뒷부분에는 또 이제 대안을 같이 한번 또 찾아봐야죠. 잠시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오늘 SNS를 통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주주인 미국 주요 투자사 두 곳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쿠팡의 차별적인 대우와 압박을 가해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새해 들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10.8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부정청약과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자진 갑질 폭언,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달팽이 유니온 전 위원장 지수 활동가와 이야기 이어갑니다. 보통 이제 청년 주거 문제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이 더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6129님 지방은 남아 돌아갑니다라고도 보내주셨고 김진우님 사람이 서울에 몰리는 게 제일 문제긴 하죠. 맞아요. 또 이정옥님도 지방의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정말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네. 서울 수도권에서 계속 일을 찾고 여기서 일 경험을 쌓고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관계망을 쌓아온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살아온 곳에서 내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이 동네에 정착하고 싶죠. 근데 이제 그게 주거비 부담이랑 너무 이제 직결되는 또 문제다 보니까, 근데 비수도권은 아직도 1, 2억대 구축 아파트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동네에 이제 살고 있는 청년들이랑 만나서 또 주거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주거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역 사회, 그 도시
자체에 대한 문제들을 좀 함께 겪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집이 1, 2억 하죠. 살 수 있어요. 조금 열심히 일해서 결혼하면서 뭐 집을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그 뭐 행복주택 보증금도 뭐 그럼요. 2억이 넘는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도시는 동시에 지역 소멸 뭐 이런 문제들을 함께 앓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래서 없고. 일자리가 없고 혹은 좋은 좀 원하는. 내가 이렇게 너무 나의 권리를 이렇게 나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다닐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적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 지역으로 가면 큰 도시들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도시가 기피하는 시설들이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충청도였던 지역들이 있는데 저 나중에 거기로 이제 정착할까? 이런 이제 상상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 동네에 이제 송전탑 생긴다, 뭐 폐기물 처리장 생긴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 중에 이제 귀농한 청년들이 그 동네에 이제 세입자로 살기도 하고 농촌에 이제 집을 마련해서 농사를 짓고 있기도 한데, 나는 여기서 정착해서 농민으로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기 바로 옆에 폐기물 처리장이 생기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은 좀 내 집 요거를 중심으로 문제들이 좀 보인다면, 비수도권이나 농촌 지역의 청년들은 내 집을 둘러싼 이 지역 사회에 여기가 집 이제 사람들이 살만한 동네인가, 그 동네의 조건들이 지속 가능한가 자체를 또 두고서 같이 고민하게 되는 그러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저렴한 데는 또 저렴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야 말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 과다 대표가 된 건 분명 있어요. 근데 일부의 사례인데. 과대 대표가 된 건데 실제로 2030 청년들이 영끌한다는 언론 보도가 갑자기 훅 늘어났던 때가 2020년, 2022년 뭐 이럴 때거든요. 근데 20년에서 22년 요 사이에 정말로 주택을 매수한 청년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들 중 단 3.8%만이 영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원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산 거죠. 영끌 안 한 사람들이 95% 이상인 그런 건데, 너무 이제 언론에서 저는 좀 현실을 잘못 짚었다라고 좀 보고, 실제로 아주 일부의 이야기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집을 살 만한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의 이제 청년들이 그냥 집을 살 만했고 집을 그냥 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오히려 우리가 좀 그 주목해야 하는 수치는 청년들의 대출 이유들을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출 받은 이후. 네, 이유. 그러니까 이유에 대출 왜 대해서? 받았어요? 이걸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런 건데, 그 22년 한창 그 시기에 청년들이 마구 대출을 했겠죠. 대출 금액도 계속 늘고 있고, 근데 왜 대출 받았을까? 요거를 살펴보니까 부동산 구입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2022년 그때가 그 이전 뭐 5년 전 이럴 때보다 훅 줄은 거예요. 절반 가까이. 그래서 오히려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청년들이 그때 5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느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빚을 지게 되고 영끌하게 되는 이유는 내 집 마련까지 가지도 않고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었던 거죠. 그렇죠. 소득으로 저축해서 모아나가는 돈보다 전월세 보증금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끌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또 일부의 케이스인데,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뭐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많아졌다. 그게 우리 뭐 청년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또 분명히 아닐 거고, 그것도 이제 가능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나이에 그렇게 부채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또 소득 능력이 된다는 맞아요. 거니까. 전세 사기 공포는 여전합니다. 또 피해자가 대부분 또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
청년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75%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라고 하면 100명 중 이제 75명, 76명은 다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청년들이 전세 사기에 이제 많은 타겟이 된 이유는 사실 대출 정책의 영향이 좀 큰 건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새뿐만 아니라 이제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이제 좀 드러났던 부동산 업계의 이제 그런 특성 중 하나가 다세대 원룸이나 뭐 투룸, 쓰리룸 뭐 이런 빌라, 오피스텔을 지을 때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로 요거는 시세를 고렸을 때 요 정도 가격이 맞겠네라고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봐요. 그래서 청년들 뭐야 한 3억 그냥 되네. 3억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보증금 3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3억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가격으로 전세금을 받고 그 가격으로 매매를 넘겨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새로 매수하게 된 임대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그게 이제 전세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정책들이 원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이제 줄여주기 위한 의도였을 텐데 이게 시장에서 쓰였던 방식이 깡통 전세를 가능하게 이제 또 만들었던 톱니바퀴로 이제 좀 쓰였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청년들이 전세 대출이 안 나왔으면 저는 이 전세 사기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출 정책을 이용했을 때 사람들은 좀 믿게 되거든요. 대출이 되면 이 집이 안전하겠거니. 그런데 대출이 나와도 세입자 보증금 반환까지의 안정성은 보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은 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은 전혀 정책적으로도 사회 전체 제도 안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좀 대규모 피해를 이제 좀 입게 된 상황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의 그 주거비 대출을 줄이자, 없애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전세 사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국회에 같이 발의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활동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봤던 건 애당초 2억이 아닌데 2억짜리 집이 아닌데 보증금 2억을 받으면 안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 빌라, 다세대, 원룸 이런 거는 아파트처럼 규격화돼 있지도 않고 그렇죠. 시세를 정확히 비교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 거죠. 좀 조작도 쉽죠. 그러니까 어떤 그 큰 대로변에 내가 건물 한 5개 짓고 그 5개의 시세를 같이 올려놓으면 그냥 시세가 형성돼요. 그죠, 막 바닥에다 대리석 깔아놓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시세 기준으로 괜찮습니다 하고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감정가 들어가고 경매 들어가면 그게 다 거품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임대인이 돌려줄 수 없는 수준의 보증금은 그냥 임대차 조건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좀 이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보증금 상한제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집주인이 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가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왜 법이 하나둘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게 임대인의 어떤 세금 체납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보증보험도 조금 더 강화되고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 전세 사기 특별법도 그 내용 중에 하나고, 현장에서 느끼는 좀 변화가 있나요? 제도 개선이 되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던 분들 한 6분 이렇게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도 돌아가셔서 지금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된 것만 이제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사실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그래도 네가 조심했어야지.
너가 잘 알아봤어야지 이런 시선들이 여전히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혼자 끙끙 앓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사유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만들어진 특별법에서조차도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만약에 임대인의 공식적인 피해자가 나 혼자라고 치면 이거를 특별법은 그냥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취급해서 피해자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나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나는 피해자가 아니어서 지원을 아무것도 못 받네. 그럼 나는 이제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좀 절망에 빠지시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매 과정에서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되면 사람이 정말 절벽으로 계속 밀리는 그렇죠. 갈 곳이 거거든요.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게 주는 공포나 두려움이 저는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청년들의 이제 불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 사기를 어떻게 당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게 그냥 집단적으로 군중 심리처럼 형성된 그냥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정말 한 달이 건너면 전세 사기 당한 친구의 친구, 친구의 뭐 언니, 친구의 뭐 남동생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가까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뭐 빌라를 수백 채 갖고 있는 사람의 기획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당장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임대인들도 주변 곳곳에 또 많이 있으니 그 하나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세 사기일 수 있겠고 또 그 돈 못 받으면 또 다른 데로 이주도 못 하게 되고 줄줄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은데 정말 그 한두 달 뭐 이렇게가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또 있어요. 그 담보가 그래서,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대출도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임대인들은 본인이 임대해줬던 그 건물이 됐든 원룸이 됐든 거기가 이제 담보 자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중간만 어떤 공공대출을 이용을 해서 먼저 세입자에게 내줄 수 있는 거고요, 보증금을. 또 그 지수 활동가께서는 그 집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깡통 전세를 만든 게 어떤 특정 악의를 가진 나쁜 마음을 가진 부동산 업자들만의 개인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었냐 하면 이 집을 가지고 돌리다 보면 이제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시장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종이를 팔 수도 있고 마이크를 팔 수도 있고 그러면 마이크를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최대한 비싸게 팔면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추구하게 돼요. 상품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다룬다는 게. 근데 집을 그렇게 다루게 되면 사람의 존엄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집을 재화처럼. 네, 그래서 저는 집이 상품이기 전에 사람이 좀 존엄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권리로서 여겨져야 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또 목소리 내주시고 또 경청도 하고 또 그래야겠네요. 민달팽이 유니온 전 위원장이었던 지수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